합격 유기농업 기능사 꽃새입니다. 파트 1 작물 재배에서 챕터 2 재배 환경, 광에 대해서부터 시작할게요. 네, 광, 빛. 아주 농업 분야에서는 핵심 포인트죠. 네, 광합성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동안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광합성은 잎의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에 흡수된 이산화탄소, 자,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엽록체라는 이제 기관 내에서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체 화학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산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물도 만들어지고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광합성의 그런 일어나는 장소를 볼게요. 엽록체라는 기관이 이루어지는데요. 식물의 잎도 엽록체가 있고요. 여러분 식물의 줄기도 사실은 녹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기 부분도 엽록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엽록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엽록체가 일어나는 부분이 꼭 잎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엽록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엽록체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틸라코이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틸라코이드가 이제 겹쳐서 다 이렇게 층을 이루는 구조가 이제 그라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 이 그라나라는 부분은 이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명반응. 자, 그리고 스트로마라는 요 빈 공간 있죠. 아무것도 이제 그라나랑 틸라코이드가 없는 요 빈 공간. 이걸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뒷장에서 보시면 암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는 부분은 이 전체 구조 내에서 명반응과 암반응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네, 요 스트로마, 요 빈 공간, 암반응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네, 광합성을 볼 때 이제 주요한 내용들 중에 광보상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합성에 이용되는 CO2량, 그리고 호흡으로 방출되는 CO2량입니다. CO2량이 같을 때의 빛의 색입니다. 그래서 광보상점 여기 있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광합성에 이용되는 CO2량, 그쵸? 그리고 호흡으로 방출되는 CO2량이 같을 때 빛의 색이죠. CO2 흡수, 방출이 같을 때.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CO2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외견상 광합성 속도 0으로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광합성도 이루어지고, 호흡도 이루어지는 그런 빛의 세기가 이제 광부상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광포화점입니다. 광포화점은 광합성이 최대로 일어나는 빛의 세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많아지고 있어도 여기 정도까지 빛의 세기면 광포화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광포화점 이상에 이제 일어났을 때 이 최대 부분이 외견상 광합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외견상 광합성,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호흡으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총광합성이라고 해요. 총광합성이란 거는 같은 말로 진정한 광합성량이라고 보는데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무시하고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총 흡수량을 얘기합니다.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흡수량을 총광합성이라고 보고 외견상 광합성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총광합성에서 빼기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소모량, 그러니까 호흡량만 좀 빼주면 외견상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텐데 기본적으로 가실 때 광보상점, 광포화점 요 위치를 잘 알고 계시고 광보상점은 CO2 흡수랑 CO2 방출이 같다. 외견상의 광합성이 속 0인 것 같은 보인다. 그리고 광포화점은 광합성이 최대로 일어나는 빛의 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을 보고 갈게요. 빛의 색이, CO2 농도, 온도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는 약한 빛보다는 강한 빛이, 그리고 CO2 농도는 일반 대기 중보다 탄산시 비했을 때 한 0.10% 정도, 그리고 온도도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광합성 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포장 동화 능력에 대한 개념을 보고 갈게요. 군락의 광합성 능력입니다. 자, 군락이라는 건 뭐냐면요. 좀 적어볼까요? 네, 군락이라는 거는 같은 식물을 이제 키웠을 때 그 식물의 집단을 군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광합성 능력이 각각의 그냥 단독적인 작물의 광합성 능력이 아니라 포장, 작물이 여러 개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쵸? 그 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의 광합성 능력을 얘기하는 게 포장 동화 능력입니다. 포장 동화 능력, 포장 동화 능력. 따라해보세요. 포장 동화 능력. 자, 포장 동화 능력이 곧 작물의 재배의 전체 수량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밭을 일굴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작물이 좋을까요? 토마토를 키운다 생각해 볼까요? 토마토를 딱 한 작물만 키우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3,000평의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 그럼 토마토 엄청나게 많이 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총 연면적. 이 토마토의 총 잎의 개수, 잎의 면적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 잎의 수광 능률, 얼마나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나, 그리고 그 잎 각각의 평균적인 동화 능력, 광합성 능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앞글자만 따서 포, 총, 수, 평, 포총, 수평 이렇게 외워주세요. 포, 총, 수평. 포장 동화 능력을 이제 분류하기에는 총 연면적과 곱하기 수광 능률 곱하기 평균 동화 능력, 이 세 가지가 잘 이제 증가가 돼야지만 각 그런 작물 재배하는 그런 땅의 광합성 능력을 결정할 수 있고 전체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 가지가 함께 증가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입이 엄청 많아져요. 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겹쳐질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빛을 받을 수 있는 능률, 수광 능률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연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것도 연면적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입이 많다고 하면 호흡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총 수평, 총 연면적, 수광 능률, 평균 동화 능력, 이것을 맞춰주는 게 전체적인 포자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포총 수평과 관련해서 이제 수광량을 좀 보고 갈게요. 수광량, 빛을 받는 양을 얘기하는데, 빛을 받는 양이 얼마큼인지 볼 때 사실 이거 측정하기는 좀 힘들지만 빛을 받는 모양새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물이 광합성 능력을 더 높이려면 작물의 빛이 더 많이 받게 이렇게 작물의 모양을 조금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작물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수광태세 개선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벼를 보면요. 키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적당한 키인 게 좋고요. 약간 벌어지는 것이 좋아요. 분열이. 벼 분열이라는 거는 이제 벼를 조금 이렇게 그려보면 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약간 벌어지는 게 약간 벌어져서 사이 공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한 잎이 골고루 있어서 빛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받는 그런 형태를 이제 계산형이라고 합니다. 우산 같은 계산형.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규산 비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규산질. 네, 규산질 비료를 많이 주고 이 전체 잎이 늘어지지 않게 직립 상태가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옥수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가 크고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쓰러짐이 적어야 된다는 거. 쓰러짐이 적다는 거는 적어볼까요? 도복이 적다. 도복이란 말 이제 아직 안 배우셨는데 작물이 쓰러지는 거를 도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복이 적으면 훨씬 더 작물이 더 많은 양의 빛을 받겠죠. 그리고 숫 이삭이 작아서 잎의 그늘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숫 이삭은 이제 위에 달려 있으니까 그게 적으면 그늘이 적고, 또 암이삭의 숫가 이제 한 개인 것보다 두 개인 것이 밀씩 적응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작물이 튼튼해야 되고 좀 그늘을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일 관건이죠. 자, 그리고 줄뿌림 재배가 흩어뿌림 재배보다 수광태세가 좋고 재배 관리가 편하다. 뿌림에 대해서도 아직 배우시지 않으셨는데, 줄뿌림이라는 거는 이제 줄 맞춰서 종자를 뿌린다는 얘기하는 거고, 흩어 뿌리는 건 막 뿌리는 거예요. 줄 뿌림은 이제 조파라고 얘기하고요. 흩어 뿌림은 이제 산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줄을 섰을 때 딱딱딱 맞춰서 줄 서는 거랑 막 쓰는 거랑 어떤 게 훨씬 더 빛을 많이 받을까요? 줄 딱딱 맞춰서 여기 사이사이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게 빛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줄뿌림이 훨씬 더 빛을 많이 받는다. 자, 그리고 콩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튼튼해야 되고 쓰러짐이 적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복이 적어야 된다. 그리고 꼬투리가 원줄기에 많이 달리며
그다음에 잎줄기가 짧고 직립이어야 된다. 잎이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잎이 전체적으로 빛을 많이 받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줄 사이를 넓히고 포기 사이를 좁혀서 아랫잎까지 광의 투과를 좋게 한다. 이게 파상곤락 재배라고 하는데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또 이랑을 그렸습니다. 이제 콩을 이제 재배할 때 콩을 이렇게 이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둑 위에다가 작물을 이제 심거든요. 이렇게 심는데 보면 줄 사이를 넓힌다. 줄이라는 건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얘기하거든요. 요 줄 사이를 넓히고요. 넓히고 포기 사이라는 건 요거 한 포기, 요거 한 포기 하거든요. 요건 여기 사이가 포기 사이예요. 포기 사이를 좁혀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는 좁히고 줄 사이는 넓혀서 빛이 전체적으로 이제 통과하는 그런 것까지 밑에까지 빛의 이 고랑 사이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잎까지 광투과를 좋게 한다는 파상곤란 재배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사이는 요거 두둑의 그 줄 사이, 포기 사이는 이어서 재배할 때 요거에 각각 작물에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요 포기 사이는 여기 간격을 얘기합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수광태세가 가장 불량한 벼의 조형은 첫 번째, 키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다. 사실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식물에서는 키가 적당한 거. 그리고 이건 맞죠? 상엽이 늘어져 있다. 상엽이 늘어져 있으면 하위엽이 빛을 가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답은 2번이죠. 자, 분할이 조금 계산형이다. 약간 잘 퍼져 있다는 얘기죠. 퍼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잎이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다. 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광태세가 빛을 받는 모양새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적 연면적, 영어로 LAI라고 표시합니다. LAR 표시하고, 작물이 최대로 생산되는 단위 면적당 군락의 연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작물마다 이제 최대로 생산량이 많아지는, 포장 동화 능력이 많아지는 그 연면적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물이 잎이 겹쳐져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잎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작물마다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이에요. 옥수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8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전체 이제 토지 면적이 있거든요. 토지 면적분의 그다음에 잎의 면적을 이제 이 면적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네. 옥수 같은 경우에 옥수수를 이제 일정한 토지에서 면적에서 잎면적을 이제 나눠봤을 때 한 8배가 됐을 때 가장 광합성률이 제일 뛰어났다. 그런 값이 있어요. 이것도,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미리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잎의 면적을 다 일일이 잰 거예요. 그 품종마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면적들이 최적 연면적입니다. 네, 광의 파장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이 빛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거에 다양한 파장, 광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갈 텐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광합성이 효율적인 그런 파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광합성 효율적인 건 적색광이랑 청색광입니다. 광합성에는 675 이제 나노미터, 여기 나노미터를 중심으로 한 650에서 700 나노미터의 적색광, 동그라미 400 나노미터의 중심으로 한 청색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광합성이 효과적인 거는 적색광과 청색광, 요거 이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빛이 700 나노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식물의 길이가 너무 신장을 하거나 기공 개폐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외선, UV 광에 도달하면 식물 길이가 단축이 되거나 잎이 두꺼워지거나 색소 발현이 촉진됩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식물의 효과적인 파장의 색깔은 무엇이냐 하면 적색광과 청색광 기억해 두세요. 굴광현상, 굴광성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식물이 빛의 방향에 반응하여서 굴곡 반응을 이뤄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가면 빛이 이렇게 오면요. 여기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옥신이 요 위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옥신이 빛에서 민감해서 빛이 이쪽으로 왔을 때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옥신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자라겠죠.
옥신이 이동이 많이 이동하겠죠. 그랬을 때 옥신의 호르몬의 영향이 뭐냐면 식물 세포를 엄청 크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요 세포가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쪽에 확 자라기 때문에 이 식물이 빛을 향에 따라서 이제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줄침에도 한번 볼까요? 식물의 빛의 자극이 있는 방향으로 굽어 자라는데 옥신 호르몬이 영향을 주고 옥신은 빛에 민감하여서 빛이 비춰지는 반대 방향으로 호르몬이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호르몬이 이동해서 이 옥신 호르몬이 세포를 더 크게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기로는 식물이 이제 빛을 향에 따라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파장은 청색광, 별표 청색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그래서 식물의 줄기와 잎은 빛 쪽으로 향하는 이제 양성 굴광성이 이루어지고요. 뿌리는 사실 밑으로 계속 자라잖아요. 빛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기 때문에 음성 굴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피토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이 빛의 자극에 반응할 때 그 빛의 수용세가 되는 단백질 색소예요. 그래서 PR형과 PFR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빛의 그런 파장에 따라서 적색광과 근적외광을 흡수했을 때 자꾸 변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PR형이라는 이제 단백질 색소가 적색광을 받으면 PFR로 변하고 PFR이 다 원적색광을 받으면 다시 PR로 변하는 상호 가역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상적 발육을 볼게요. 상적 발육이란 작물이 순차적으로 여러 발육 형태를 거쳐서 자라나는 것을 얘기해요. 먼저 생장이라는 건요, 여러 생물의 기관이 양적으로 증대하는 걸 얘기해서 식물의 조직, 크기, 부피, 무게 이렇게 양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 발육이라는 거는 이제 분열, 화성, 등숙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체내 질적인 변화들을 발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적 발육을 보면 작물이 순차적으로 여러 발육상을 거쳐서 발육이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데 상적 발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화성을 얘기할 거예요. 이제 화성, 꽃이 되는 것들, 꽃이 되고 그래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변화하는 과정,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센코라는 학자가 이 상적 발육설이라는 거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작물의 단계별 발육은 순차적, 연속적으로 완성되며 각각의 발육 양상에는 서로 다른 환경 조건이 요구된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영양생장 기간이 이제 화성 자극을 받아서 생식생장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생장 키가 크고 그리고 자라나는 시기를 이렇게 영양생장 기간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기가 이제 제 2차 성장을 겪고 나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식생장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생장 기간은 뿌리, 줄기, 잎 이 과정이 꽃눈이 생기면 이 화합 분화가 꽃눈 분화입니다. 꽃눈이 생기고 이제 꽃이 피면 이제 꽃 열매, 종자 이런 생식생장 기간이 되는 것들을 상적 발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화성, 꽃이 피는 거의 주 요인으로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자, 내적 요인은 이제 작물의 영양 상태, CN율에 관한 얘기고 또 호르몬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외적 요인은 광, 온도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재배 환경 파트에서 온도, 그다음에 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의 실질적인 얘기들을 보고 갈 거예요. 먼저 내적인 CN율부터 보고 갈게요. 자, 꽃이 피려면 이 CN율, 같은 말로 탄진율입니다. CN율, 탄진율. 식물체 내에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에 그런 적정함이 있어야지만 꽃이 피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CN율이 높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좀 많다. 그럼 생식생장, 꽃이 피는데 도움이 되고요. CN율이 낮다. 질소가 좀 많다. 그럼 영양생장, 식물의 기관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와 질소가 적정량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탄진율이 높은 경우에는 개화와 결실이 충실해진다는 점. 그래서 작물체 내부적으로 탄진율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 꽃눈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식물체, 작물체 내에 이제 식물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옥신이랑 지베렐린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식물 생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옥신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생장에 촉진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고, 지베렐린은 식물의 성장 조절을 하고 줄기 성장, 발화, 개화, 휴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다른 호르몬도 있어요. 네, 다른 호르몬 종류도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호르몬이라 하면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 아브시스산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화성에 대한, 꽃이 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옥신과 지베렐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네, 이제 꽃이 피는 거에 대한 얘기 중에서 외부적인 환경, 그 중에서 먼저 온도에 관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춘화 현상, 같은 말로 버널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보고 할게요. 좀 용어가 낯서니까 따라해볼까요? 춘화 현상, 그다음에 버널리제이션. 이거는 온도에 관한 얘기인데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있을게요. 생육 기간 중에, 작물을 키우는 기간 중에 일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에, 그리고 온도 자극을 받아요. 저온이든 고온이든 이런 자극을 받아서 이제 꽃눈이 촉진되는 현상을 춘화 현상,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있죠? 종자 시기든 녹식물 시기든, 그리고 온도 자극이 있는데 저온이든 고온이든, 이게 이제 춘화 현상인데요. 이 춘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제 온도 조건에 부여하는 걸 춘화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춘화 현상이 일어나게 하려면 온도 자극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여하는 것을 춘화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일으켜야 되냐면, 이 별표 좀 쳐볼까요? 생장점, 네, 생장하는 그 부위, 그다음에 종자의 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춘화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춘화 처리가 안 되고, 요건 춘화 처리가 된 거에서 어떤 온도 자극을 받았으면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생장점의 위치가 이렇게 맨 위에 있거나 맨 밑에 있거나, 그쵸? 그리고 이렇게 생장점에 온도 자극을 받았으면 이 꽃눈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춘화 현상, 버널리제이션을 2가지로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종자 시기에 춘화형, 두 번째는 녹식물 시기의 춘화형입니다. 종자 버널리제이션, 녹식물체 버널리제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종자 춘화형은 씨앗이 수분 흡수하는 시기 단계. 그래서 밀이 싹 트는 시기에 이 종자 시기 때 종자의 배에서, 아까 감흥 부위가 배랑 생장점이라 그랬죠? 종자 춘화형은 이 종자의 배에 온도를 딱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이 온도 자극 받았던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개화할 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녹식물 춘화형은 식물이 일정한 크기에 달한 약간의 녹식물 상태가 됐을 때 자극을 받는 건데, 그 녹식물체의 자극 부위가 생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종류입니다. 종자 춘화형은 무, 배추, 순무, 봄무, 축파, 맹류, 완두, 잠두가 있어요. 그쵸? 이런 거 종류를 기억하시고, 녹식물 춘화형의 녹식물 상태에서 온도 자극을 받았을 때는 양배추, 양파, 당근, 우엉, 국화, 스토크, 히오스 작물들이 있습니다. 네. 온도에 따른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저온 버널리제이션, 고온 버널리제이션 있는데, 이런 것보단 사실은 대부분의 작물들이 저온 버널리제이션에서 효과가 결정적이고요. 버널리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저온 버널리제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온 처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억하실 때 너무 많다 외울 게, 그러면은 요 시기에 따른 종자 춘화형과 녹식물 춘화형에 따른 작물의 그런 종류는 꼭 외워두고 가세요. 그러면 이 춘화 현상, 버널리제이션을 왜 농업적으로 이용하냐? 첫 번째, 이거를 하면 꽃이 피게 되죠. 그리고 꽃이 피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꽃이 피게 되면 거기서 종자가 나올 텐데 수량이 증대될 수도 있고, 또 촉성 재배가 될 수도 있고, 종자를 채취하니까요. 그리고 육종상에서 이렇게 채종을 했을 때 그 작물을 빨리빨리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육종상에 이용하거나 품종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꽃을 피워서 이용하는 게 춘화 현상의 농업적 이용입니다. 자, 그런데 춘화 현상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어요. 이춘화. 저온 버널리제이션을 실시한 직후에 저온을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고온에 처리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저온을 처리해서 추나 현상을 일으켰어요. 근데 바로 고온 처리를 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상실되는 게 바로 이춘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춘화라는 거는 이춘화했어요. 그래서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상실됐는데 다시 또 저온 처리를 했어요. 그럼 다시 또한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있는 현상이 재춘화입니다. 용어가 좀 말장난 같은데 추나, 이추나, 재추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어떤 식물 생산 조절제는 이걸 처리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대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좀 같이 보고 갈게요. 추나 처리, 버널리제이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추나 처리하는 동안 및 후에도 산소와 수분 공급이 있어야지 추나 처리 효과가 유지된다. 네, 맞죠. 작물을 재배하는 거니까 산소와 수분 공급이 있어야 이 추나 처리가 유지가 됩니다. 1번은 맞아요. 자, 춘파성이 높은 품종보다 추파성이 높은 품종의 식물이 추나 요도가 적다. 자, 이 추파성 좀 헷갈리시죠? 네, 춘파라는 봄에 파종하는 그런 품종을 춘파성이 높은 품종이라고 하고요. 가을에 파종하는 가을에 파종하는 품종을 추파성이 높은 품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파종하는 작물은 저온을 겪죠. 저온을 겪어서 저온 버널리제이션을 이제 겪잖아요. 그래서 이 추파성이 높은 품종이 이제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 품종들이 겨울을 지나면서 저온을 겪어서 추나 처리를 겪고 나면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파성이 높은 품종의 식물이 추나 요구도가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 처리할 때 대부분의 저온 처리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추파성이 높은 품종을 이제 추나 처리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국화과 식물에서는 국화과는 지금 종자 춘화형 대신 녹식물 춘화형이죠. 국화과 식물은 녹식물 춘화형입니다. 녹식물 춘화형인데 저온 처리 대신 지베렐린 생장 조절제죠. 생장 조절제를 처리하면 춘화 처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 생장 조절제 그게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춘화 처리 대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나 처리 효과를 얻기 위한 저온 처리는 작물에 따라 다르나 0에서 10도씨가 유효하다. 이것도 맞죠? 네. 네. 일장 효과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일장 효과란 낮과 밤의 길이가 꽃눈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추나 현상은 이제 온도에 따른 게 꽃눈분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일장 효과는 낮과 밤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일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 중에 낮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낮의 길이가 언제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안 피고를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경계가 되는 일장이 있는데 그게 한계 일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계 일장이 이제 넘어갔을 때 그게 이제 만약에 길어지는 경우를 장일이라고 보고요. 한계 일장이 짧아지는 경우를 단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장 효과에 대한 작물의 반응을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L, long 이렇게 얘기하고 short, 단일형 얘기하는데 장애식물이라는 거는 낮의 길이가 긴 일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식물 종류 외우셔야 돼요. 특히 시금치, 밀 이런 것들. 장애식물은 사실은 24시간 중에 장일이 이제 12시간, 14시간 이상이 장일이라고 보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야간 밤이 좀 짧은 식물, 단야식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반대로 단일식물이라는 거는 한계 일장이 좀 짧아요. 그럼 반대로 밤은 길겠죠? 장야식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일, 단일, 중일성, 중간식물의 종류를 외우셔야 되는데 중일식물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일식물, 같은 말로 중성식물이라고 하는데 일장에 관계없이 어느 크기에 도달하면 개화하는 식물들을 얘기해요. 가지, 고추, 토마토 이거 가지과 채소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이게 넓은 범위 일장 조건에서 개화하는 것들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식물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한 일장에서만 개화하는 식물인데 사탕수수라고 얘기하면 특정 품종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식물은 정일식물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간식물, 정일식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각각의 식물과 그 다음에 식물 예시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금치, 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시해 드릴까요?
네, 피투니아, 뭐 상추, 그다음에 벼, 옥수, 콩, 담배, 딸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고 국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게 시금치 같은 경우에 지금 봄철에 되게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봄에 많이 먹는 것들을 이제 장일식물이라고 보통 보시면 되고 가을에 많이 보는 것들을 이제 단일식물을 보시면 돼요. 벼를 우리가 수확할 때 여름철을 지나고 이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가을에 이제 일장이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럴 때 보통 기억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작물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조금 힘드니까 국화도 사실 가을에 보잖아요. 코스모스도 가을에 보고, 그쵸? 그런 것들 좀 기억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더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합분화, 꽃눈 분화죠. 이 화합 분화는 꽃눈 분화입니다. 꽃눈이 분화되기 전과 후에 따른 작물의 분류까지 이제 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고를 보시면 딸기의 경우 단일 조건에서 꽃눈이 이제 형성이 됐지만 개화할 때, 꽃이 활짝 필 때는 장애 조건에서 촉진이 된대요. 몇 개만 좀 체크해 볼까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 아까 장애식물이었죠? 시금치에 꽃눈이 생기기 전에도 장일이었고 꽃눈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개화할 때도 장일이어야지만 이제 꽃이 활짝 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성은 이제 고추. 요것도 표시해 두시고, 그다음에 국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눈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중일성이지만 꽃이 활짝 필 때는 국화는 이제 단일이어야 되는 거.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 이거 똑같이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딸기 옆에 하나만 더 쓸까요? 가을보리. 네, 이렇게 조금 써두세요. 네, 마지막으로 기상생태형을 보고 갈 텐데요. 그동안 이제 온도, 우리가 왜 춘화에 대해서 배웠고 일장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봐서 온도와 일장에 따라서 작물의 개화, 이거는 꽃이 피는 걸 얘기하죠. 꽃. 출수라는 거는 이제 효과 작물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이삭 있죠? 이삭이 출현할 때 출수라고 얘기하는데 꽃과 이삭이 출현하는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기상생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의 기상생태형은 가몬성, 감광성, 기본 영양 생장성을 구분으로 지역의 온도와 일정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금 볼게요. 네, 기본 영양 생장을 이제 영어로 B로 표시하고 가문성은 이제 T로 표시하고 감광성은 이제 L로 표시해요. 그래서 기본 영양 생장이란 거는 알맞은 온도 일정에도 일정한 정도의 기본 영양 생장, 영양 생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뿌리, 줄기, 잎 이런 영양기관이 생장하지 않으면 출수, 개화 이르지 못한 성질을 얘기합니다. 가문성이라는 건 이제 고온에서 출수, 개화가 촉진된 성질을 얘기하고 감광성이라는 건 단일, 네, 그래서 출수, 개화가 촉진된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기준으로는 이제 가몬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생종,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조생종, 그리고 북부 지역 위주로 가몬형이 발달돼 있고, 광형은 이제 만생종, 늦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만생종,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 위주로 감광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상생태형의 지리적 분포를 보고 갈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 이렇게 분포를 하면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은 이제 약간 위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가몬형 아까 보시면 고온에서 출수 개화가 촉진되는 성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조기 파종을 합니다. 조기에 파종을 해서 빨리 수확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기 수확을 합니다. 가몬형. 그리고 이제 감광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기 파종을 하면 길게 영양 생장을 길게 볼 수 있어서 수확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기상생태형과 작물의 재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종과 모내기를 일찍 하면, 일찍 한다는 거는 이제 빨리 심고, 빨리 모내기에 이제 벼를 이제 논에 심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가모형은 조생종이 되고, 감광형은 만생종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모형은 조생종, 그 다음에 감광형은 만생종. 이렇게 얘기하고, 자, 2번은 틀렸어요. 2번은 이제 감온형에 대한 얘기예요. 감온형. 감온형은 못자리 기간 동안 영양 결핍이 되고 고온기에 이르면 쉽게 생식생장기로 전환된다. 자, 감온형 위에 설명을 다시 볼까요? 감온형 이제 보시면 기본 영양 생장이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감온성이 크다. 감온성이 크다는 거는 고온에서 출수 계열가 촉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온형은 영양기간이 굉장히 짧고 고온기에 빠르게 이르면 생식생장기로 전환된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파 만식할 때 늦게 파종하고 늦게 심을 때 출수기가 이제 지연되는 거는 기본 영양생장형과 감온형이 크다. 이게 맞고요. 조기 수확, 조기 파종, 조기 심을 때 이런 거는 감온형이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네, 재배 환경에 대해서 보고 가셨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강의만 듣기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더 꼼꼼하게 보시고요. 문제까지 같이